산학협력단의 오하령입니다. 매번 소개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K콜로키움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분야에서 우수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6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응용화학부 이성묵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이성묵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셨으며 2018년서부터 우리 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연 주제는 항체와 놀자, 치료용 항체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성묵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의 이성묵입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학협력 단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항체와 놀자, 치료용 항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항체라는 용어가 이제 아직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체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치료용 항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왔지만 이런 치료용 항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개발이 됐는지 그 치료용 항체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용 항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간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용 항체에 대한 예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환을 이제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관련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치료용 항체가 현재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항체 산업이 이러한 치료용 항체에 대한 미래를 같이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의 개념과 구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 면역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물질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활발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역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외부 물질들을 중화하거나 박멸해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계의 주된 기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세포나 B세포 그리고 뉴트로필이나 이러한 NK세포 등과 같은 이런 혈구세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포성 매개 면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와 보체라는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먼저 항체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체라는 것은 면역계에 존재하는 Y자 형태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항원항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체라는 것은 항원에 대한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택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항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외부 물질이나 이런 세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을 표적화해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항체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중세라고 하는 헤비 체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경세라고 하는 라이트 체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세와 경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자량이 50kDalton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중세와 25kDalton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경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같은 경우에는 150kDalton의 커다란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대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항체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원 결합 절편이라고 하는 팹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의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F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역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랄지 아니면 보체가 이러한 그 FC에 가서 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항체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항체가 그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아미노산 서열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가변 영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변 영역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위를 이런 불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원과 결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가변 영역 중에서도 이런 항원과 결합하는 최소 부위를 보통 C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변 영역은 CDR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지체 역할을 해주는 스캐폴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항체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ADCC라는 것과 ADCP 그리고 CDC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이런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에 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세균의 표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세균과 항체의 이런 복합체를 이제 그 면역세포가 가서 이제 세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ADCC에 관여를 하고 있는 면역세포는 T세포나 NK세포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이제 그 실제 항체가 가서 결합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T세포나 NK세포 표면에 항체의 FCV와 결합할 수 있는 FC 수용체라는 것이 이제 그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플렉스의 복합체에 이러한 면역세포가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랜자임이나 퍼포린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세균들의 세포 사멸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ADC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DC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세균의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나 NK세포가 아닌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그 식세포가 이제 가서 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T세포나 NK세포처럼 그 FC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 항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실제 세균을 잡아먹게 되는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를 세포 안쪽으로 잡아먹게 되는 일종의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ADC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CDC라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CDC의 이제 C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실제 체액성 면역 반응에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 보체라는 것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CDC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에 그 결합하고 있는 항체에다가 이런 컴플리먼트 보체가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보체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세균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균을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CDC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의약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항체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전을 억제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질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결합을 해서 실제 이런 질병의 원인 물질이 질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는, 차단을 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치료용 항체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항암항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C나 ADCP 그리고 CDC라는 것을 같이 이제 그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항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 암세포를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항체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그 치료용 항체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기술들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용 항체를 이제 그 우리가 구글링을 많이 하게 되면 매직 불릿이라는 이제 용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직 불릿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마법의 총알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매직 불릿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그 과학자는 이제 독일의 미생물학자, 면역학자로 알려져 있는 폴 에를리 박사님이 있고요. 이 폴 에를리 박사님은 어떠한 실험을 이제 맨 처음에 진행을 하셨었냐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 호흡기 그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그 세균 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프테리아가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런 독소에 의해서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디프테리아 독소를 이제 동물에다가 저용량을 계속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독소가 이제 그 동물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항체들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디프테리아 독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항체들을 만들어 놨고 이런 항체가 기본적으로 디프테리아 세균에 의한 그런 질병 유도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증거를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폴 에를리 박사님은 항체라는 것은 마법의 총알처럼 특정 질병을 표적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9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처음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료용 그 항체 의약품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단클론 항체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클론 항체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클론 항체와 그리고 단클론 항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이제 항원과 결합하고 있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런 항원의 그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를 보통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이 항체에 가서 결합하는 부위를 보통 페라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클론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일한 항원의 에피톱에 하나의 에피톱을 인지하는 호모지니어스한 그 항체 하나를 이제 보통 단클론 항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면역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항체들은 대부분 다 다클론 항체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클론 항체의 정의를 보게 되면 항원의 다양한 에피톱을 인지를 하고 있는 항체의 불균이란 다양한 형태의 그 항체의 믹스처를 보통 다클론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단클론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그 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 정확한 메커니즘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클론 항체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그 기술이 이제 또 개발이 됐는데요. 이러한 단클론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외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보통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75년도에 코올러와 밀스테인 박사에 의해서 이런 하이브리도마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실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최초의 치료용 항체가 이제 그 승인이 되게 되고 실제 산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984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이제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도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항원을 이제 그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물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비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비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쥐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항원이라는 걸 주입한 이후에 마우스의 B셀의 그 파퓰레이션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마우스 B셀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몇 번 우리가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몇 번 분열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비세포가 계속적으로 무한 증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고안을 했냐면 실제 암세포라고 하는 마이올로마 셀을 이러한 마우스 B셀과 같이 세포 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B셀을 만들었고요.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B세포를 만들었고 이러한 B세포의 이름을 하이브리도마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풀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항원의 그 하나의 항체만을 이제 분비를 할 수 있는 비세포를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비세포만을 우리가 대량 배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항체들을 이제 많은 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마우스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클론 항체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식약처 허가를 받은 그런 치료용 항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항체의 이름이 OKT3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최초의 그 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용 항체로서 이거는 하이브리도마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우스의 항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T세포 표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CD3 항원에 가서 결합을 하는, 그래서 T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환을 이제 그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장기 부전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장기 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장기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우리 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넌셀프, 내게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그 보고들에 의해서 그 이러한 면역 거부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T세포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OKT3를 이런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게 되면 T셀의 디플리션을 통해서 실제 면역 거부 반응이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KT3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면역 거부 반응 억제제로 FDA 승인을 받은 그런 그 최초의 항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OKT3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임상에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항체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OKT3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적인 한계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면역원성이라고 하는 그 이뮤노제네시티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면역원성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단백질 의약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성질을 면역원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넌셀프로 인지를 하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OKT3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생쥐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 서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주입을 했을 때 넌셀프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우스 항체를 제거시키려는 2차 항체가 다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OKT3에 대한 약효가 빨리 감소가 되는 그런 단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DNA 그 재조합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면역 원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요. 특히 이러한 그 마우스의 면역원성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인간화 기술이라고 하는 휴머나이제이션 그 기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종에서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우스나 아니면 토끼나 래트나 아니면 닭이나 낙타, 상어 이런 여러 가지 넌 휴먼 스피시즈에서 이러한 항체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일종의 그 면역화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이러한 그 넌 휴먼 스피시스에서 이제 개발이 된 이런 항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서열이 아닌 단백질 서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용 항체로 이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원성을 통해서 약효가 빨리 감소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화 기술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그 넌 휴먼 스피시스의 그 서열을 사람의 서열로 이렇게 그 대체를 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을 인간화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그 인간화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치료용 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항체와 그 다음에 인간화 항체 그리고 풀리 휴먼 엔티바디라고 하는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마우스 서열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 풀리 휴먼 완전 사람의 그 서열을 파란색으로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인간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카이머릭 항체나 아니면 말 그대로 휴머나이즈 엔티바디, 인간화 항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이머릭 엔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항원과 결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그 서열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사람의 서열로 바꿔주는 이런 항체를 보통 키메라 항체 아니면 부분 인간화 항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나이즈 엔티바디 인간화 항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가변 영역에서도 실제 항원과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최소 부위만을 이 마우스 서열을 보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스캐폴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사람의 서열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를 인간화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카이머릭 항체나 인간화 항체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예 이제 그 항체를 선별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람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체 풀들을 얻어서 거기에서 항체를 직접적으로 선별을 해내는 이렇게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항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외에서 만들어서 선별을 해낼 수 있는 항원의 스페시픽한 특이적인 그런 항체들을 선별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주리 대학의 그 조지 스미스 박사가 이제 맨 처음으로 이런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처음에 1985년도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펩타이드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오늘날의 이런 치료용 항체가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스 연구소의 리차드 러너와 그다음에 카를로스 발바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그렉 민터 박사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의 항체 선별 기법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법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항체들을 많이 외부에서 체외에서 선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항체를 선별하는 그 근간 기술로 이러한 페이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 이런 조지 스미스 박사가 20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처음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영예를 얻었었고요. 페이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항체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 우리가 그 PCR로 이렇게 그 얻어올 수가 있고요. 빛세포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가 넣게 되고 이런 항체를 발현할 수 있는 어떤 툴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통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런 항체를 페이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항체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페이지 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항원이라는 것을 특정 어떤 서포트에다가 우리가 고정화 시킨 다음에 이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페이지 클론을 우리가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닝 기법을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항원의 가장 스페시픽한 그러한 클론들을 항체 클론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서는 지금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치료용 항체의 예시와 그리고 관련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는 그 전 세계 그 탑 20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 가장 이제 많이 팔렸던 그런 의약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개 중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이제 치료용 항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 탑 20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이미 탑 10 중에서는 한 8개 정도가 이미 치료용 항체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염을 치료를 하고 있는 그 항체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다라고 하는 그 면역 항암 항체가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질환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제 관절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학자들이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서 관절암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관절암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TNF 알파라고 하는 물질이 이런 관절암의 진행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을 통해서 이런 TNF 알파를 어떻게 모듈레이션을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항체를 이용해서 이런 TNF 알파를 중화를 시키는 방식을 이제 많이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항체 치료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커다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휴미라라고 하는 그런 관절염 치료용 항체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러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휴먼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인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의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 이제 휴미라라는 그런 상품명을 가지게 됐고요. 말 그대로 이런 관절염의 인간의 단클론 항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서열을 100%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휴먼의 그 TNF-알파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실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치료용 항체로 알려져 있고 2008년도에 FDA 승인을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관절염 치료제로 TNF-알파를 뉴트럴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로 개발이 됐긴 했지만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많이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치료용 항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TNF-알파를 뉴트럴라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로서는 레미케이드나 엠브레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질환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된 이후에 실제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무한 증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산소랄지 아니면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영리하게도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그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그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VEGF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인근에 있는 혈관에서부터 자기 세포 쪽으로,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혈관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통 우리가 종양의 혈관 신생, 튜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튜머 엔지오제네시스의 이런 VEGF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EGF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그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고, 이 항체 치료제의 이름이 이제 어베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가 제네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인간화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 VEGF에 결합을 해서 실제 VEGF가 혈관 희생을 유도를 하려고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혈관 신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VEGF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그 VEGF와 수용체와의 그 상호작용을 차단시켜주는 그러한 그 항체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그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현재는 이러한 전이성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폐암이나 뇌암, 그리고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 항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저널뿐만이 아니라 뭐 타임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캔서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면역 항암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 항체가 어떤 것인지, 면역 항암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항암제가 가장 먼저 항암제로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됐던 것은 이제 화학 항암제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화학 항암제는 1세대 그 항암제로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타겟팅 되는 그 표적 치료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서도 여러 가지 독성을 통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1세대 그 화학 항암제의 어떤 치료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2세대 그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표적 항암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이제 그 암세포 사멸에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오랫동안 투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제 내성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치료용 항체들이 이런 2세대 표적 항암제, 어베스틴이나 휴미라 같은 이러한 그 치료용 항체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면역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시켜주는 그러한 치료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1세대나 2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나 독성 같은 것들이 낮다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그 3세대 그 면역 항암제 개발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기존의 그 1세대와 2세대에서는 관찰되지 못했던 그 완전 치유, 암의 완전 치유라는 것이 이제 임상에서 이런 그 면역 항암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치유라는 것은 암세포가 그냥 사이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효능들이 이런 3세대 면역 항암제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항암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민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민 체크포인트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 면역계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계들이 이제 어떤 외래 물질이나 이상 반응을 통해서 이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런 것들을 다운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조절 메커니즘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민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서 정상세포의 파괴를 막아주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PD-1이나 PD-L1 그리고 CTLA4나 B7과 같은 그런 몰리큘이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리하게도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을 자기 표면에다가 이제 발현을 시켜서 실제 보통 암세포로 암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면역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이 암 조직을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암세포가 표면에 면역 관문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면역 세포의 활성을 빨리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환경을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 표면에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과 이런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면역 관문 단백질을 서로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면역세포의 활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면역학자들이 이러한 단백질 이런 면역 관문 단백질의 이런 상호작용을 억제를 시켜주는 항체를 만들게 되면 이런 T세포나 그 면역세포의 활성이 다시 증가를 해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러한 그 가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항체들이 실제 임상에서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역 관문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CTLA4를 타겟하고 있는 그러한 그 항체로는 여보이라는 것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PD-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 2에 해당하는 키투르다라는 그런 항체 의약품이 이제 그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L1 같은 경우에는 테센트릭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면역관문 억제제로 개발된 단클론 항체들은 한 7개 정도가 FDA 승인을 통해서 실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D-1이나 CTLA4 뭐 이런 그 면역관문 단백질 이외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면역관문 단백질들이 이런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시글렉트 15이나 아니면 아이코스나 아이코스 라이간드나 4-1BB나 4-1BB 라이간드, 옥스포리 라이간드 이런 여러 가지 면역관문 단백질들이 서로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T셀의 어떤 그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단백질 상호작용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항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 질환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요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데요. 그 코비드 19에 대한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된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그런 디지즈다 해서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이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런 사스코브2의 표면을 보게 되면 특정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감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주요 감염 경로는 이미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에어로졸이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폐렴이나 뭐 호흡곤란, 발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 3월과 올해 6월까지를 한번 이렇게 사망자 확진자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200배 정도가 이제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발생국 같은 경우도 117개국에서 221개국으로 2배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들을 이제 많이 맞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많이 맞고 있는 거고요.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니즈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코비드 19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액을 보충한다든지 중증일 경우에는 어떤 항염증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렘데시비르를 같이 투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코비드 1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코비드 19, 그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의 표면에 감염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기본적으로 숙주세포의 표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ACE라는 그런 ACE2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일종의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수용체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간의 단백질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의 RNA를 이제 릴리즈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제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세포를 파괴하면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병변을 유도를 하는 그러한 감염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 내에서도 이러한 그 ACE2하고 인터랙션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RBD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중화항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중화항체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은 이런 RBD 도메인에 가서 결합하는 그런 항체를 찾는 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RBD에 대한 그 항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다국적 제약사에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리제너론이나 일라일릴리나 아니면 GSK 같은 경우가 단클론 항체 혹은 칵테일요법으로 이제 많이 이런 RBD에 표적하는 항체들을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RBD에 결합할 수 있는 단클론 항체인 그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그런 그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클론 항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항체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 치료용 항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도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5년도에 OKT3라고 하는 그 마우스 항체가 처음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DNA 제조학 기술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실제 항체라는 것을 체외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거나 대량 생산을 하거나 실제 그 뭐 엔지니어링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자생물학적인 기법들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치료용 항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치료용 항체 중에서 약 한 80개 정도의 그 치료용 항체가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암 치료용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가 이미 이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570개 정도가 실제 임상 실험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매출 현황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한 12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7년 뒤인 2025년에는 330조 원에 해당하는 한 3배 정도 이런 시장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용 항체의 개발 역사를 보게 되면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 의약품 시장의 도미넌트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시장의 성장세도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치료용 항체 산업의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맞춰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시각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대부분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위해서 이미 여러 번 공청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항체 신약을 개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에서 그리고 아니면 기업에서 이런 신약들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오송 첨복 단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학교 연구소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챌린징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체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항체 신약을 위한 R&D 연구비를 상당히 많이 증대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이라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신약 개발을 위한 많은 그 R&D 지원을 해줬었고요. 현재는 국가신약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2기가 이제 출범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그 항체 신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자체 파이프라인들을 항체 신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바이오시밀러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이후에 실제 항체를 만들기 위한 많은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R&D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에서도 이런 항체 신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 최근에 상장이 되는 메이저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크론 항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러한 그 항체라는 그 물질 자체는 이제 치료용 분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항체에다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붙여서 이제 그 효과를 높이게 하는 그 이뮤노사이토카인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몰 케미칼을 항체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항체 약물 복합체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분야는 상당히 이제 큰 분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FDA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미 암 치료를 위해서 이런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가 승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오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항체에다 이렇게 붙여서 실제 암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암세포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실제 독성을 유발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시켜주는 레디오 이뮤노세라피에도 이러한 그 항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케미칼을 이런 이뮤노 라이포점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실제 이런 타겟 세포로 타겟팅을 위한 항체를 서피스에다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이뮤노 라이포점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스몰 케미칼을 이런 타겟 세포에 잘 전달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머티리얼로 이런 그 항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클론 항체 이외에도 이런 항체들이 2개 이상의 항원 내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바이스페시픽 항체나 멀티스페시픽 항체라고 하는 이중 항체나 아니면 다중투기적인 항체 형태로도 이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중항체 포맷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중항체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T셀 인게이저라고 해서 암세포에다가 또 다른 그 항체의 그 팔에다가 T세포의 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이제 탑재를 시켜놓고요. 그래서 암세포로 T세포를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셀의 그 사멸을 유도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이중항체가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 항체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보였던 이 칼마르게 엔티젠 리셉터 T셀이라고 하는 형태에도 이렇게 항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칼티에 사용되고 있는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T세포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항체를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T세포라는 것은 실제 혈액 내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이런 칼티를 우리 몸 안에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 암세포로 표적화를 해서 실제 암세포의 킬링을 훨씬 더 원활하게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면역항암 항체를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 완전 치유라고 하는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임상 결과들을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임상 결과들이 이런 칼티라고 하는 그런 치료 요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치료용 분야에서의 항체의 다양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치료용 분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 19과 같이 어떤 면역 진단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항체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 진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항체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 항체라는 것은 면역 분야 치료용 분야뿐만이 아니라 면역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 강연을 학생들도 좀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돼서 교수님 연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학부들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더 훌륭하게 하려고 어떤 준비를 학부에서 하면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고 싶은 그리고 특히 이제 항체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제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도 중요하고 화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한 지식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만약에 융합 연구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어느 쪽 분야랑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제 환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학적인 의사들하고의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융합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상당히 이제 타 학교에 있는 타 병원들과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항암 항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용 항체를 만드는 국책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중항체 형태로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능이 우수한 그러한 코비드 19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저희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초기 연구 개발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비용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이제 얼리 스테이지의 연구들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산업체에 있는 어떤 기업과 저희의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 비임상이나 실제 임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